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과학 논문 쓰기 세 번째 챕터고 이번 시간에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 듣는 사람들은 지겹겠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연구 문제를 만드는 부분이지 통계가 아니라는 거. 애꿎은 통계에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얼마나 잘 설정하면은 그 뒤에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연구 문제, 연구 가설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우리가 하는 논문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누적적인 일이에요. 그 누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연구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새로운 것에서 출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의 논문들은 그 논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든지 뭐 어떤 새로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면 이전 연구 위에, 여러분의 현재 연구는 이전 연구 위에 지어진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 선행 연구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선행 연구를 읽지 않고 연구를 시작을 한다면 아마 연구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의 우리가 이제 논문 쓰는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현재 이전 연구 위에 지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전 연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들을 리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겹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 얘기하나 싶긴 하겠지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게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거를 눈으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지들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죠. 그 측정을 할 때 어떤 현상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 정의가 뭐예요? 조작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설문 문항들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항이 있는 설문지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10개의 조작 특정의를 가진 설문지예요. 그런 어떤 그 조작 정의들끼리의 관계를 갖다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게 있다면은 그 선행 연구에서 어떤 변수들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의 결과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결과 하나 나온 거죠. 그런 결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뭐 20개, 100개, 뭐 몇백 개씩 쌓여가지고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동일한 결과들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조금씩 높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연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막 이걸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뭐 그런 어떤 탐색적인 연구라든지 여러분들의 물론 이제 모든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의 흥미와 관심이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왜 쓰는 거야? 여러분들 졸업하려고 쓰는 건데 졸업을 위해서 쓰는 연구에서 여러분들 흥미가 이제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면 졸업이 조금씩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결과가 나오는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근데 또 그렇게 이제 연구 설계를 해가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옛날에 다 있던 건데 이거 해서 뭐해? 뭐 재미가 없잖아. 좀 더 새로운 걸 갖고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점,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개념일 것 같긴 한데 또 저도 이제 좋아했었고 지금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 애착이라는 개념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볼 위의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통계적 학습 관점으로 애착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렇게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양육자와 아동 간의 어떤 누적적인 동시적 일과를 통한 상호 간의 어떤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바로 한 번에 딱 보고 나서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몇 번의 경험이 쌓이고 나서 이 사람이 대충 이제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확률적 사고에서 형식적 사고가 아니라 직관적인 확률적 사고에서 저쪽에서 나한테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나한테 서비스를 잘 주는 것 같아. 뭐 여기서 이제 굿 이너프라는 개념 같은 것들 나오기도 했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들도 뭐 새로운 연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이제 이게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논문을 보는 사람들이 가진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주관적인 게 이제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 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서 교수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고 그걸 이제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거역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도 교수님이랑 싸워서 득될 게 없으니까 물론 건설적인 논의를 이제 좋아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논문들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제 교수님이랑 이야기할 때 준비할 거는 준비가 필요한 거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예를 든 애착이라고 하면은 애착이라고 하는 게 정보 처리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 학습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애착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과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되겠죠. 아무튼 딴 얘기가 조금 지났는데 좋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이 과학적으로 중요할까? 왜 이 질문이 과학적으로 중요할까? 뭐 졸업하기 위해서라는 그 질문 빼고, 왜 이러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왜 과학적으로 중요할까요? 이 과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결론, 그 이유는 현실적인 어떤 개입의 가장 큰 포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질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든지 인간이 이루고 있는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뭐 발전시킬 수 있을까, 발달시킬 수 있을까, 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 초점을 맞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연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할까, 요게 이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 연구긴 한데 미국에서 그 반두라의 그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폭력적인 행동을 줄일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TV 선을 다 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 끊어버린다 했을 때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 연구를 수행하면 가능한 결과가 무엇일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졸업을 하느냐, 졸업을 하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이제 가장 크게 나눠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선행 연구에서 이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왔는지 일관되게 나오지 않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리플리케이션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리플리케이션 하는 건 아니고 그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끌어내고 그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행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고, 선행연구를 조금 더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완하는 연구가 여러분들의 연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문을 얼마나 진보시킬 것인가, 이런 거는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니까 그 연구의 의의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학문을 얼마나 진보시킬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숟가락을 하나 떠서 올린 그 결과가 누적되다 보면 어떤 하나의 큰 이론에 여러분들 숟가락 하나 얹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만드는 게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왜 관심을 가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질문에 왜 관심을 가질까가 좋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에,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논문을 쓸 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일단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통해서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는데 밖에 사람들이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멀뚱멀뚱 서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약간 파라노이드한 것 같긴 하지만 약간 그 현실적으로 기능이 잘 되는 파라노이드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내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처음 논문을 썼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이제 게임 중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학술제, 이제 학과 학술제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애착이라는 걸 배웠고, 옆에서 친구가, 거의 뭐 학교도 안 나오다시피 하면, 아마 학교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나오고 학교 외의 시간은 계속 게임만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궁금했던 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임을 할까? 왜냐면 재밌거든. 재밌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한다라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게임을 이렇게 빠지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갖다가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 것인가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한창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게임 중독과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이제 뭐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본 관점은, 애착의 문제가 있으면은, 애착의 문제라고 보단 애착이 불안정하면은 이게 이제 게임 중독으로 이끄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살펴봤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인들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이야.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고. 그랬을 때 그 헤어진 사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쨌든 그 제가 이제 그 석사 논문 쓸 때 요 질문을 바탕으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여기에 이제 왜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무엇이 이 행동의 차이를 만들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계속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여기에 이거를 왜 궁금해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 관련성이 있어요. 그 친구와 관련된 논문에는, 얘가 얘 때문에 이제 조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됐기 때문에 저를 이제 빡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약간 정서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동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했던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그게 하나의 연구 문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질문들이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왜 가설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거기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끌어냈으면은 그 임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사실이에요,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가정이죠. 사실이 아니라 그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생각하고, 특정 문제에서 나타나는 행동 생각하고, 뭐 현상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찰을 하고, 뭐 결론에 반대되는 예시를 생각하고, 해결책이 알려진 뭐 유사한 문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가설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 같은 경우는 검증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느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예외적인 상황을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특정 문제에서 나타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특정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를 포커스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원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문의 가설이 굉장히 연구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겠죠. 어떤 검증 가능한 가설이나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연구 문제나 실질적으로 논문을 작성할 땐 이 두 개는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는 연구 문제하고 가설을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만, 뭐 우리는 지금 논문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봐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찰을 하기. 제가 이제 학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학부생들도 논문 다 쓸 수 있어요. 뭐 논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친구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학교에 언제 오는지,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친구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하면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쌓는 거죠.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처음에 논문은 누적적인 거고,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이 작성된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논문의 시작 지점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면밀한 관찰, 아니면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서 연구 문제가 도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학문적인 개념을 연구한 논문에서 그런 현상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논문에서 다뤄진 게 있나 없나? 그게 이제 그 선행 연구를 읽는 그 이유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함의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 함의를 찾은 걸 가지고 논문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결론에 반대되는 예시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결론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반대되는 어떤 과정이 있냐, 아니면 내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 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피험자 같은 것들도 성인을 할지 청소년을 할지 아동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대학생 말고 완전 성인을 할지 사회인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집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학생만 할지 여학생만 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에 반대되는 예시 같은 것들을 이제 추려내는 걸 통해서 해결책이 알려진 유사한 문제 같은 것들 생각하는 것도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논문을 작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지도 교수님을 가장 많이, 지도 교수님을 많이 찾아가야지만 그런 질문을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정확히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논의 진행이 안 되고 연구를 할 때 그냥 이제 데이터가 모아갖고 결과만 돌렸을 때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논문을 쓸 때 길을 잃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 길을 잃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목적지가 어딘지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길을 계속 잃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목적지 알고 싶은 걸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이제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논문 읽고 계속 뭐지? 정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는 작성 과정은, 논문 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구 문제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쇠를 그 담금질 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계속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하다가 뭐 이상한데 이렇게 탕 치면은 막 되게 쇠가 이제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튀어나오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두들겨갖고 형태 잡고 또 두들기고 얇게 펴고 어떤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히스토리 채널에 보면은 그 최강의 검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들을 불러다가 과제를 주고 뭐 이상한 쇠공 갖다가 칼 만들고 아니면 스프링 갖다가 칼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두드리다가 오류 나고 막 뭉뚱그려지고 막 모양 잘 안 잡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가 뒤따라요. 원샷의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사기예요. 그건 사기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논문을 쓸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고 계속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연구하고 싶은 변수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변수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기초적인 연속 변수인지 범주 변수인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특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변수들이랑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혹은 현상을 어떻게 타당하게 측정할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설문 연구를 저는 설문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실험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설문지 연구를 할 때마다 굉장히 괴롭긴 한데 왜 괴롭냐면은 설문지가 너무 많아. 똑같은 것을 측정하는 건데 뭐 A라는 사람이 개발한 게 있고 B라는 사람이 타당한 게 있고 C라는 사람이 이제 뭐 번안한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뭘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된 설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해도 어떤 그 측정치가 균일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설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뭐 설문지뿐만 아니라 이제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를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선행 연구에서 실험을 따와도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동의 행동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할 때 좀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설문지가 안 되니까 행동 관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행동을 관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행연구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 뭐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서 어떤 걸 측정할지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연구 문제의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는 뭔데, 연구 방법을 갖다가 이제 실험 연구냐 설문 연구냐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설문 연구를 하겠죠. 그 소수의 학생들이 실험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대상이 누구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할까냐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석 방법이 필요한가는 이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 문제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관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과 관련된 거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들의 관련성을 갖다가 어떤 그 뭐냐 경로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경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결론에 반대되는 예시를 생각하나 원칙에 벗어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혼입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선행 연구에서 뭘 뽑아내면 돼요? 통제 변수들을 뽑아내겠죠. 그러면 이제 경로 모형에서 뭐 종속 변수를 통제하는 통제 변수를 집어넣고 이제 분석을 하고, 뭐 그건 이제 연구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 설계를 그렇게 하고, 분석 방법은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분석하면 돼요.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분석을 이걸로도 돌려보고 저걸로도 돌려보고 이제 뭐 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연구 결과가 안 나온 데이터들은 연구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데이터를 잘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 연구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설문지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았을 때 결과가 가장 잘 나오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이 연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통해서 IRB를 작성을 하죠. 요즘에는 대부분 IRB를 작성하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데, 설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습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방금방 IRB에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인체 이름을 연구라든지 아니면 아동 연구라든지 노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의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동 연구할 때는 그 보호자, 노인 연구할 때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한 사람들만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IRB를 쓸 때 사례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데, 사례수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뭐 그걸 이제 G파워? G파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례수를 설정을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하는 연구가 선행 연구에서 몇 명의 사례, 그러니까 굳이 G파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선행 연구에서 뭐 이런 척도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나랑 모형이 동일한 어떤 선행 연구에서 이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몇 개의 선행 연구에서 그 평균을 내 가지고 누구누구 연구해서 뭐 300, 400, 300, 4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나왔으면, 본 연구에서는 뭐 한 400명 정도 뭐 불성실한 응답자들 혹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지우는 거 포함해서 400명 정도 설정했다. 선행 연구만 쫙 다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심사하는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뭐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굳이 꼭 G파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뭐 그게 이제 뭐 공인된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사용되긴 했는데, 저는 왜 그걸 많이 사용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도 IRB 쓸 때는 쓰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쓰니까 뭐 쓰는 거긴 한데, G파워도 그냥 이제 여러분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분석 방법이라는 이런 거 설정해가지고 생각보다 사례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적게 나와요. 변수가 작으면은. 자, 아무튼 이제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 쉬운 방법은 없어요. 연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좀 더 쉽게 도출될 수도 있고 어렵게 도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질문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연구 문제를 쉽게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질문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구 문제를 갖다가 쉽게 도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많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만 연구 문제를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심리학적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아까 애착하고 이제 뭐 확률적 사고라든지 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률적 사고라든지 그걸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그럼 애착을 갖다가 이걸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연구 문제를 좀 잘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팁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그 미드나 이런 데 보면 영화나 범죄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그 수사관들이 벽에다 이렇게 그 지도 같은 거 붙여놓고 핀으로 꼽아갖고 막 이렇게 줄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범죄가 일어난 그거 것들을 이렇게 막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들의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행 연구를 읽고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지 말고 변수들은 다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 관련성 있는 변수들끼리 선을 이어가지고 마인드맵을 쭉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싸이월드에서 일기 쓰듯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뇌피셜로 갖다가 일기를 쓰듯이 변수들에 대한 관계를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학술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 담론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붕 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들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어떤 뭐라 그랬나 대학생들의 SNS 사용에 영향을 사회 비교에 따른 뭐 SNS 사용 이렇게 했을 때 뭐 사회 비교 어떤 성향이 굉장히 높으면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을 염탐하려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염탐하고 뭐 거기서 이제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이랑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조금 더 좋은 삶을 남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SNS를 뭐 SNS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없어 보이게 이야기를 계속 쓰다 보면은 거기서 있어 보이는 연구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예시들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은 거기서 바로 연구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걸 바로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지고 가면 교수님한테 혼나니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있어 보이는 주제를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뭐 딱히 이제 지름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논문 쓰는 거에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논문을 지름길이 있긴 해요. 지름길이 있긴 한데 뭐에 저촉하면 되는 저기 연구 윤리에 저촉을 하고 연구 윤리에 저촉을 하면은 이제 지름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제명되는 거죠.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돈 주고 논문 쓰고 뭐 이런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돈 주고 논문을 쓴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겠냐 싶긴 하겠지만 교수님은 아시죠? 그러다가는 진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참고 인내심이 좀 필요해. 논문 쓰는 데는 인내심하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팁을 알려주자면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질문이 정리가 되면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아, 어떻게 보면 교수님한테 혼날까봐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혼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완성돼서 대학원에 그러니까 다 완성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학원 갈 필요 없고 논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배우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저는 그걸 제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부끄러운 걸 모르고 교수님한테 항상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야. 굳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 존재라든지 자존감이 깎여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냥 약간 좀 부족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논문 쓰는 일단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잃을 게 없는 상태, 그렇게 잃을 게 없는 상태가 되면은 막 하게 되지 않나?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정하게 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을 거쳐갖고 결론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지점을 정해놓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연구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논문 연구 문제 정하는 거는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